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작가는 오늘 작가는요. 네. 이름이 좀 이렇게 긴 사람인데 원래 조금 더 짧게 하자면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예, 로트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될 때 뭐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약간 특이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기가 좀 힘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끼어 있거든요. 인상파, 후기 인상파 하고 있는 그 흐름에 끼어 있고 20세기 예술의 프랑스 파리에서 야수파니 뭐니 하는 운동들이 나타나는 표현주의 계통들의 중간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뭔가 작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것은 몽마르트르 여가가다. 그리고 키가 작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원래는 귀족 가문 출신이다.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영화에 얼핏얼핏 잘 나오는. 네, 영화에 얼핏얼핏 너무 독특한 캐릭터를 해서 작년에 고흐 영화 새로 만든 거 재미없는데 그게 잠시 나오고 뭐 물랑루즈 같은 거는 뭐 여러 번 나오고 영화에 얼핏얼핏 잘 나오는. 고흐하고 또 친분이 있다고. 몽마르트르에서 아무래도 둘이서 서로 섞여서 있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둘이서 뭐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었다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떤 외연에 관해서는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사람을 연대기 순으로 생각을 하자 보면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프랑스나 유럽에서 특히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폰이나 반 같은 게 들어가면 귀족 가문이다. 그리고 그런 프랑스에서는 드가 들어가면 말씀대로 이제 드가 들어가면 귀족 가문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름이 길면은 만만치 않은 가문이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한편 자기 이름 안에 동네 이름이 들어가면 굉장히 귀족 가문. 이태리는 안 그렇죠. 네, 이태리는 이태리는 막 들어가죠. 이태리는 막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어떤 동네 그 지역에 대한 이름 패밀리 네임 안에 들어가면 그 동네 성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대표 백작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이름 안에 툴루즈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툴루즈 그 도시가 있는 쪽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워낙에 집안이 13세기, 12세기 때 보통 이제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 프랑스 안에서 있었어요. 알비라는 도시에서 있었고 외부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쳐들어갔던 대형 십자군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이 전체 프랑스 안에서 알비라는 도시 안에 그 자기들이 순수한 신앙 운동으로 약간 중심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교도로 사람들을 비난을 하게 되면서 중앙교회에서 쳐들어가서 알비 전체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대변한 가문이 이제 프랑스의 편에서 알비에 있는 이교도들로 규정되어 있던 그 사람들 학살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귀족이 됐던 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귀족 가문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귀족으로서 할 일이 그다지 없거든요. 영지 관리라는 건데 영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생산할 거 생산하는 거니까 보통 귀족들은 하는 게 말 타는 거, 또 노는 거, 뭐 파티하는 거, 그리고 가끔씩 정말 착하면 자선을 베푸는 거, 그 정도로 끝났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사냥 맞다. 하고 사냥하고 여자들은 악기는 다루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처음에 화가가 되기 전에도 그림으로 그려놨던 게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로트렉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림의 아버지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이 저번에 한가람에 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랬습니까? 그 본 거 그게 제가 워낙 눈이 익숙해서 그런지. 요 그림은요 재밌게도
마차에 사륜 마차이잖아요. 말이 4마리가 끄는 이제 마차인데 여기에서 마부가 뒤에 앉아 있고요. 자기 아버지가 직접 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말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랑스러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로트레 또 말 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종 사촌간인데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흔히들 걱정하는 그 일이 이 앙리한테도 생긴 거죠. 그쵸, 유전병? 예, 유전병. 그래서 일단 뼈 있는 데가 약했고 그리고 워낙에 그런 게 다치면은 치명적이었을 텐데 다리를 2차례에 걸쳐서 다치게 됐다는 거예요. 막상? 네, 하나는 뭐 떨어진 거, 또 하나는 또 잡혀진 거, 뭐 이렇게 돼서 다쳤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다가 커가면서 다쳤던 것 때문에 키가 안 자라고 하반신은 그대로 어린이 하반신 키로 있고 상반신만 커져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그 추정을 해보고 하는데 150cm는 절대 넘지 않았던 그러니까 140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들한테 실망을 너무 했다고 해요. 자기 때문인데.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자기 때문인데 아들을 미워하고 존재를 아예 지워버렸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그 정도죠. 사실은 어머니도요. 뭐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지원을 했고 아들에 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뭐 또 얘기도 들어줬고 이렇다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힘들게 살았잖아요. 예. 그럼 어머님이 능력이 있으면 어머님이 좀 서포트 해줘도 되는데 맞아요. 근데 힘들게 살았어.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미화된 게 아닐까. 둘 다 나빴다 그러면 너무 비극적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은 귀족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정말 성격이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어머니는 최소한 것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화가로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 나중에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칭송을 하니까 아 예술가가 맞았구나 하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초반에 툴루즈-로트렉은 이 자기 집안의 부모한테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교육은 미술 교육은 어머님이 좀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 그림을 좀 보여주는 거 정도. 그러면 천재네요. 그렇죠. 천재 형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자기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네가 그냥 올라가라.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든 거죠. 이제 화가가 조금씩 지위가 바뀔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파리에 올라가서 만났던 스승이 레온 보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났네요. 네, 좋은 선생님 만났죠. 최고죠, 레온 보나. 네. 뭐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이 제자들과 함께 아틀리에 자체가 유명했었고. 근데 아버지만큼 강압적이었겠다. 맞아요. 너무 복이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훈련은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툴루즈-로트렉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 선생님의 방식에서 혼미를 느꼈을 것 같기는 해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는데 네네. 저는 그 프랑스의 그 아카데믹한 그 에콜 드 보자르 교수들 이런 작가들 보면 그 사람도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일 텐데 네. 그리고 그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 하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생일 때는 그렇게 강압적이고 그랬는지 참 뭐 자기네들이 철학이면 모르는데 철학이나 무슨 다른 과목이면 모르겠는데 예술 선생님인데 굉장히 그 푸센도 좀 그렇죠. 푸센부터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 아티스트답지 못한 그 프랑스 사람답지 못한 그런 거 있는 거 보면 되게 그래요. 네. 뭐 러시아가 그랬다. 러시아의 극단적인 단일 때 이제 걔네들은 뭐 소나가 그리는데 3년 뭐 이러면서 러시아 작가들은 다 그림 잘 그리잖아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에콜드보다는 영혼까지도 컨트롤 하려는 그런 선생님들. 화풍도 자기 화풍에서 못 벗어나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프렌치스럽지 않고 아티스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비슷한 지점에서 질문한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저희 교수님이 해준 답변은 아마 이제 박쌤이 궁금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거는 같아요.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이제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여겼던 덕목은 테크닉적인 완벽함이 말고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부그로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윌리엄 부그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일요일 오전에 성당을 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캔버스 앞에 8시간씩을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조금씩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허락하고 그 성실함 속에서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믿었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테크닉을 꾸준히 연마했었을 때의 자율이 빛을 발하는 거지 테크닉을 수련하지 않고 나서 혼자서 하면 그림이 중구난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밑에는 그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백 년간 만들어왔던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을 다시 되새기고 그걸 사람들한테 더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림에 대한 철학에 그렇게 반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철학이 좀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목표는 자유로움과 자기의 개성을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현대적인 개념이고 그 이전에 요 시기 예술가들은 교육자 그리고 뭔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 이랬을 때 그 교육은 엄하고 딱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이제 박쌤이 가지셨던 그 의문 도대체 프랑스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할까 하는 거에 프랑스를 이 더 위에 두고 있는 화가의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온 보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살롱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오르세에도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정말 중간촌이다. 네, 약간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림. 그래서 이런 행렬 그림들을 그려놓고 여기에는 완벽한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그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연출 그리고 보통 영화 같은 느낌의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었는데 로트렉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요. 이 사람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와 살롱 심사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가면서 아틀리에에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로트렉은 초반에 고생만 좀 하다가 자기 혼자서 거의 독학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별로 인정도 못 받는 당연하죠. 그렇게 가서도 안 키워준 거 보면. 예, 전혀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오히려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예,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림 볼 때는 로트렉의 그림에서 레온 보나의 작품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 대체가 정리를 해보면 정말 대단한 귀족가문 출신인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러니 어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인정을 받거나 어떤 교육과정을 마친 게 아니라 선생님 중간에 사라졌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띄엄띄엄 오는 지원금 정도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를 그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던 때가 이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몽마르트에서 술에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파리에 도착했던 젊은 남자들이 그 몽마르트르 주변에서 술에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오픈 이게 자동인 것 같아요. 오토마틱인 것 같아서 여기서도 또 그렇게 겪게 됩니다. 나중에 피카소가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겪게 되죠. 제가 몽마르트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을 되게 유명하게 만든 그림이 있잖아요. 보여드리면
물랭들라 갤레트라고 하는 데예요. 보통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캬바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캬바레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써지는 편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쓰는 캬바레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 어떤 쓰는 용어상에서는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럽인데 여기까지만. 네. 나중에 물랑루드 생기면 진짜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랑루드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럽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가 문을 여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예요. 어쨌든 이게 햇볕 받고 춤을 추니까. 그렇죠, 맞아요. 개방된 데서. 햇볕 받고 네. 춤을 추니까. 그래서 그 오픈이 돼 있는 시간이 금, 토, 일, 월요일 아침까지 문을 열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출근할 사람들은 가는 건데 이 장소가 여기에서는 크롭 되듯이 여기 안을 딱 등장인물들이 집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장소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물랭들라 갤레트는 엽서 안에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아까 저 그림이 한 1880년 이 정도예요? 네, 187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몽마르트르가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리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풍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포도밭도 있었고 몽마르트르에. 네. 그래서 풍차라는 게 방앗간 뭐 밀가루를 빻고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산업혁명 나오면서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버려진 상태였을 때 약간 공터, 맹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무도회를 할 수 있는 파티장으로 만든다는 건데 밝고 가볍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르누아르의 그림이고요. 같은 장소를 똑같은 제목으로 로트렉이 그렸을 때는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홍대 입구 치고는 나이 든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물랭들라 갤레트인데 이거는 지쳐 있고 힘이 빠져 있는 듯하고 뭔가 피곤하고 약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르누아르하고 차이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낮에 어떤 화사한 웃음, 뭐 안 그러면은 깔깔거리고 빛이 반짝거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르누아르에 비해서 로트렉은 사람들의 피곤 그리고 춤을 출 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어떤 실제적인 스킨십이 있었을 때 그게 어둡고 어떤 욕망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고 한때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본인도 이때 뭐 알코올 중독에 또 매독에 또 뭐 여러 가지 회전이죠 그림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카데미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았었을 때 그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던 것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어둡고 욕망이나 피곤이나 이런 데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가 여기에 더 경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로트렉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림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가르쳐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딱딱하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정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어울리는 본인의 환경에 소외되고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니 이런 식의 조명으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